오늘은 그냥 사람 냄새가 나는 옆자리가 필요하구먼. 내가 죽으면 내 유산의 절반은 줄 거야. 저택 3층 비밀의 방에서 시작된 위험한 로맨스. 과연 이것은 사랑일까요? 돈일까요? 안녕하세요. 매일 이런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는 채널 그 집에 무슨 일이입니다.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서정은입니다. 42살이죠. 재단 산하복지센터 행정실장이면서 동시에 회장님의 전속 비서를 맡고 있습니다. 청소부터 차 서빙, 일정 관리까지 회장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달려가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깍듯한 직장인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기진 이혼녀일 뿐입니다.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16살 아들 준호와 14살 딸 수빈이는 전 남편이 키우고 있고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것으로 엄마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만나는 건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전 남편의 눈치를 봐가며 짧게 만나는 게 전부예요.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제 나이에 이런 대우를 받기 어렵거든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저에게 이만한 월급을 주는 곳은 흔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은 까다로우시지만 월급만큼은 후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죠. 회장님 성함은 강민재. 올해 68살이신 분입니다. 키가 크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젊은 시절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신 후 지금은 여러 재단을 운영하면서 사회공헌 사업에 힘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모시다 보니 알게 된 건 강민재 회장님은 매우 외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회장님 저택으로 호출이 왔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보통 이 시간에 부르시면 서재가 아닌 침실로 가라고 하십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뭔가 이상한 일을 시키시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죠.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택 안으로 들어서니 평소와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 큰 집에 회장님 혼자 살고 계시니 당연하겠지만 매번 올 때마다 쓸쓸한 기분이 들어요. 계단을 올라 2층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회장님 방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회장님 침실이 보였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방이에요. 킹사이즈 침대 옆에는 작은 사이드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고 그 위엔 항상 물 한 컵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회장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 보였어요. 정은 씨,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부르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의자에 단정히 앉아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와 방 안을 밝히고 있었어요. 평소에 하시던 업무 지시나 일정 확인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은 씨는 가족이 있나요? 회장님이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회장님이 제 사생활에 대해 묻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업무 외에 개인적인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둘 있습니다. 전 남편이 키우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뭔가 아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아이들과 떨어져 사는 게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저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연락이 끊긴 지가. 회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회장님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다들 조심스러워했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니 놀라웠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침실 안에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 나가라고 하실지 몰라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성급하게 말을 꺼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정은 씨, 회장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내일부터 좀 다른 일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셨거든요.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서가 사람을 찾는 일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의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셨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회장님,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람을 찾는 일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어요. 정은 씨라면 가능합니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직접 나서면 아들이 더 멀리 도망갈 테니까요. 그 아이는 저를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제가 아버지로서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사업에만 매달려서 가족을 돌보지 못했어요.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저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회장님도 저처럼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의 아들을 찾는 일이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리고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걸까?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이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회장님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택으로 향하는 길에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거든요. 침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회장님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계시지 않고 말이에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마치 깊은 고민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회장님 들어왔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강민재 회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을 드신 것 같지는 않았는데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깊은 슬픔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은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좀 이상하네요. 갑자기 혼자 있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침대 옆 의자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저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좀 더 가까이 앉아주세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말없이 제 무릎 위에 손을 얹으셨어요. 깜짝 놀랐지만 피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냥
사람 냄새가 나는 옆자리가 필요하구먼.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술 기운이 아닌 깊은 외로움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 큰 저택에서 혼자 지내시는 회장님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아들 얘기를 해도 될까요?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름은 강현수입니다. 올해 35살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10년 전이니까 그때는 25이었죠.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참 똑똑한 아이였어요. 미대를 나와서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회장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반대했습니다. 화가로는 먹고 살기 어렵다고 회사 일을 배우라고 강요했어요. 그때부터 현수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회장님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도 저는 출장 중이었어요. 현수가 혼자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회장님이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장례식에서 현수가 저를 보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 옆에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때때로 현수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시다가 때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모르게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회장님의 슬픔이 제 가슴에도 와닿았거든요. 정은 씨도 아이들과 떨어져 살아서 이런 마음을 아시겠죠? 회장님이 새벽 무렵에 물으셨어요. 네,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회장님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회장님이 잠드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담요를 덮어드리고 저택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회장님과 저 사이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정규 월급과는 별도였습니다. 송금인은 강민재였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큰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바로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회장님, 입금건은 뭔지요? 어젯밤 고생하셨으니까요. 받으세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돈을. 정은 씨, 제 부탁을 들어주실 거죠? 현수를 찾는 일 말입니다. 그제야 이해했어요. 이 돈은 아들을 찾아달라는 부탁의 대가였던 거죠.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호출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저택에 도착해서 침실로 올라갔는데 회장님이 침대 위에 누워 계셨어요. 평소에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은 씨, 이리 와서 옆에 누워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굳어졌어요. 이건 분명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을 받은 상황에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회장님, 그건 좀 그냥 옆에 있어만 주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합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워요. 결국 저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회장님과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말이에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회장님의 외로움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의 호출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장소가 달랐거든요.
2층 침실이 아닌 3층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저택 3층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접근 금지 구역처럼 여겨졌던 곳이죠. 계단을 올라가니 좁은 복도가 나왔어요. 2층보다 훨씬 아담했습니다. 복도 끝에 문 하나가 보였는데 그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뭔가 신성한 곳에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무거운 음성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방 안가득히 사진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어린 소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회장님의 딸인 것 같았어요. 웃고 있는 모습,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까지 다양한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서랍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머리핀, 인형, 그림 도구들. 모두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회장님만의 특별한 공간인 것 같았어요. 정은 씨, 이리 오세요. 회장님이 방 중앙에 있는 작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싱글 침대였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침대 옆에는 작은 오디오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이 방의 분위기가 너무 숙연해서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여기가 제 딸 미나의 방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15살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이 방이 왜 이렇게 신성하게 느껴졌는지, 왜 회장님이 이곳을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이가 화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현수처럼 말이에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는 매일 이 방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꿈이 컸던 아이였죠.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어린 미나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내 아내는 미나가 죽은 후 날 떠났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날 회사 일 때문에 미나를 데리러 가지 못했거든요. 아내가 혼자 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회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내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저도 저 자신을 원망했으니까요. 회장님이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현수도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소중했던 거죠. 회장님이 침대 옆 오디오를 켜셨어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미나가 좋아했던 음악이라고 하셨어요. 딸은 20년 전 교통사고로 갔고 아내는 날 떠났어요. 현수도 저를 미워하며 집을 나갔고 나 혼자 이 방에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회장님이 갑자기 이불을 걷으시더니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정은 씨, 저와 같이 있어 주세요. 이 방에서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워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회장님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더 가까이 와주세요.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결국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마치 구명줄을 잡은 사람처럼 말이죠. 미나가 죽던 날 밤도 이랬어요. 혼자 이 방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회장님이 중얼거리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혼자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님의 손길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을 잡고 계셨는데 나중에는 제 팔을 당기기 시작하셨어요.
정은 씨, 제발 혼자 두지 마세요. 그날 밤 침대 옆에 앉아있던 저는 어느새 침대 위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항하려고 했지만 회장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매달리셨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요. 그냥 옆에만 있어주세요. 회장님이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그냥 저를 꼭 안고 계셨을 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인형을 안고 자는 것처럼 말이죠. 간혹 미나 이야기를 하시거나 현수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셨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회장님이 잠드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회장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남겨진 사람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떨어져 살면서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회장님과 저 사이에는 묘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회장님과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3층 그 방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회장님도 저도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10시 저는 어김없이 3층으로 올라갔어요. 미나의 방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늘 그 작은 침대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은 씨,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장님이 매번 똑같은 말씀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냥 손을 잡고 앉아 계시기만 했어요. 미나 이야기를 하시거나 잃어버린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으시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자신도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님의 상처는 깊었고 이상하게도 저는 강민재 회장님의 무너진 모습을 보고 싶어졌어요. 평소에 권위적이고 완벽해 보이시는 분이 저 앞에서만큼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묘한 만족감을 주었거든요. 정은 씨는 저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어느 수요일 밤 회장님이 갑자기 물으셨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었어요. 저에게 회장님은 상사이기도 하고 외로운 남자이기도 했고 때로는 아픈 사람 같기도 했거든요. 저는 정은 씨가 제 마지막 희망 같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스울지도 모르지만 그날 밤 회장님은 평소보다 더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만 매달려 살았던 이야기, 가족들을 소홀히 했던 후회, 그리고 이제 와서 느끼는 깊은 외로움까지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요. 정은 씨,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장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유산의 절반은 정은 씨에게 줄 생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회장님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절반이라면 상상도 못할 큰 돈일 거였거든요. 회장님, 그런 말씀은 제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정은 씨는 제 인생 마지막에 나타난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에 대한 제 감정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졌어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돈 때문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둘 다였던 것 같아요. 회장님의 외로움에 공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유산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는 현실적인 계산도 하게 되었거든요. 아이들 양육비, 제 노후 걱정,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스럽게 살아온 인생. 회장님의 제안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같이 복지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급히 달려왔어요. 실장님, 저택에 손님이 오셨다고 회장님께서 바로 오라고 하십니다. 시간은 오후 3시였어요. 평소에 이런 시간에 부르시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이상했습니다. 급히 저택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과 누군가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익숙하지 않았는데 젊은 남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는데 어딘지 회장님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정은 씨 왔군요. 회장님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김지우 씨입니다. 회장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제 아들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회장님께 아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강현수 말고 다른 아들이 또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김지우가 일어나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지우는 제 혼외자입니다. 회장님이 무겁게 말씀하셨어요. 20년 넘게 연락이 끊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왔네요. 김지우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회장님을 바라보는 눈빛에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김지우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져서요. 얼마나 필요한가? 회장님이 담담하게 물으셨어요. 10억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0억이라는 큰 돈을 이렇게 쉽게 요구하다니. 그리고 회장님도 놀라지 않으시는 걸 보니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았어요. 현수는 어디 있는지 아나? 회장님이 갑자기 물으셨어요. 형은 캐나다에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김지우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회장님이 왜 현수를 그렇게 찾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지우의 등장으로 모든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저와 회장님 사이의 미묘한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김지우가 나타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의 표정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지우는 10억을 요구한 후 바로 돌아갔지만 저택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정은 씨, 오늘은 일찍 돌아가세요. 회장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처럼 3층으로 올라가자는 말씀은 없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김지우의 등장이 회장님께 큰 충격을 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복잡한 가족사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평상시처럼 복지센터에 출근했는데 동료 직원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군요. 실장님, 어제 저택에 온 그 남자분이 누구예요? 회장님 아들이라던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아, 그분이 가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실장님에 대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김지우가 저에 대해 뭘 물어봤을까 궁금했습니다. 뭘 물어봤는데요?
실장님이 회장님과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그런 것들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김지우가 저를 탐색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흘 후 저녁 복지센터에서 퇴근하려는데 김지우가 나타났어요.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씨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인지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김지우의 표정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뭔가 좋지 않은 얘기를 할 것 같았습니다.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김지우가 근처 카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김지우와 함께 카페에 들어갔어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으니 김지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 침대까지 들어갔다면서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택에는 저와 회장님 뿐이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김지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위로해 주는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 얘기 말이에요.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회장님이 김지우에게 저와의 관계를 얘기하셨다니. 유산 노리고 다닌다던데요? 김지우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유산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죠? 그건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똑똑하네요. 늙은 남자의 외로움을 잘 이용했어요. 김지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뭐든 결과는 마찬가지죠. 당신이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김지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회장님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던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회장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있던 호출이 없었어요. 평소에 수시로 걸려오던 전화도 뚝 끊겼습니다. 가끔 업무상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따뜻한 눈빛은 사라져 있었어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지센터 총무과장이 저를 불러서 서류 하나를 건넸어요. 실장님, 이거 서명해 주세요. 서류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계약 해지 문서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실장님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시네요. 갑자기 왜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지시대로 처리하라고 하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 일자리를 잃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이들 양육비는 어떻게 보내고 제 생활은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까요?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정말 끝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완전히 포기하신 것 같았어요. 김지우의 말이 회장님의 마음을 돌려놓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회장님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하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입금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은 물론이고 가끔씩 추가로 들어오던 돈도 더 이상 없었어요. 통장 잔고를 보니 막막했습니다. 금요일 마지막 출근 날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실장님, 큰일 났어요. 직원 하나가 급히 달려왔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셨대요. 뭐라고요? 심근경색이래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니. 그동안 저를 멀리 하시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김지후와 몇몇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김지후가 저를 보더니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와요? 회장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김지후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큰 심근경색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언제 깨어나실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김지우의 시선이 차가웠지만 상관없었어요. 회장님이 깨어나시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의사로부터 조금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김지우는 여전히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회장님이 깨어나시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가장 우선이었거든요. 일반 병실로 옮긴 첫날, 간병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 혼자 병실에 있게 되었어요. 회장님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침대 옆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검은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서정은이라고 회장님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김지후도 잠깐 병원을 나간 상태였고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출생증명서 사본이었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유나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유나는 제 첫째 딸이었습니다. 22살에 낳았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선천성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였습니다. 왜 회장님이 유나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계실까요? 손이 떨리면서 다음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것은 회장님이 직접 쓰신 편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은에게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어요. 회장님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정은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의식을 잃어버렸거나 더 심각한 상태일 겁니다. 그동안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편지로 남겨놓습니다. 편지를 읽어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제가 당신을 품에 안았을 때 느낀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유일한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당신에게서 무언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아내 한은주는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당신의 어머니를 알고 있었어요. 은주가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할 때 만난 분이었죠. 당신 어머니는 미혼모였고 은주가 출산을 도왔습니다. 편지를 읽는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니.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낳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은주가 당신을 잠깐 돌봤어요. 하지만 우리도 갓 결혼한 상태라 키울 수는 없었죠. 결국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내야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다니. 은주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당신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몰래 알아보곤 했어요. 당신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도 들었죠.
그리고 첫 딸 유나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회장님의 아내가 저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다니. 은주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부탁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꼭 찾아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업에만 매달려서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형편이었거든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당신이 복지센터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은주와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당신을 비서로 채용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자리를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회장님이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셨는지, 왜 이렇게 큰 월급을 주셨는지. 하지만 당신과 가까워지면서 다른 감정이 생겼습니다. 은주를 닮은 당신의 따뜻함, 그리고 저와 비슷한 외로움. 어쩌면 저는 당신에게서 잃어버린 가족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유나. 당신의 첫 딸 이름입니다. 제 딸 미나와 비슷한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부모로서 말이에요.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나도 어쩌면 은주를 닮은 당신에게 마음을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말을 듣고 나서 혼란스러워졌어요. 당신이 정말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미안합니다. 당신을 의심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동시에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했어요. 모든 오해가 풀렸고 회장님의 진심을 알 수 있었거든요.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재산의 절반을 저에게 물려준다는 내용과 함께 김지후와 강현수에게도 각각 일정 부분을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정은 씨, 당신은 제가 평생 찾던 가족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 말이에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김지후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편지를 들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그게 뭐예요? 저는 편지를 김지후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상 말이에요. 김지후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회장님과 저 사이의 연결고리를, 그리고 회장님의 진심을 말이죠. 다음 챕터를 이어서 작성할까요? 김지후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편지에 적힌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김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다니. 그때 병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침대에 누워 계시던 회장님이 작은 신음소리를 내시더니 천천히 눈을 뜨시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김지우가 급히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은 처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시더니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저와 김지우를 번갈아 보시다가 제게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정은 씨. 회장님의 목소리가 가늘고 약했어요. 네, 회장님. 깨어나셨네요. 저도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편지를 읽었나요? 회장님이 어려운 듯 말씀하셨어요. 네, 읽었습니다. 회장님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찾으시더니 약한 힘으로 잡으셨습니다. 의사를 불러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며칠 더 안정을 취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지우가 잠시 병실을 나간 사이 회장님과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저를 말을 시작하려는데 목이 메었어요. 무엇이 궁금한가요? 회장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듯 물으셨어요. 사랑이었나요? 아니면 연민이었나요? 제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저에 대한 회장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회장님이 잠시 천장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처음에는 은주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당신과 가까워지면서 회장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당신에게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받습니다. 은주의 따뜻함, 미나의 순수함, 현수의 마음. 그리고 제가 평생 갈망했던 진짜 가족의 모습을요.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 침대 옆에 앉아있던 당신이 제 마지막 가족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더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회장님. 저에게도 회장님은 특별한 분이었어요. 지우가 당신을 의심한다고 했을 때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 마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인지.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김지우 씨가 그런 말을 한 이유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지키려는 마음이었겠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지우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변호사와 상의해서 가져온 유언장입니다. 김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읽어보세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김지우가 유언장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부분은 일반적인 법적 조항들이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나왔을 때 김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전 재산 중 30%는 서정은 씨에게 남깁니다. 서정은 씨는 제 비서이자 제 딸 미나의 정신적 친구이며 제 아내 한은주의 마지막 부탁을 받들어 돌봐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30%라니. 처음에 말씀하셨던 절반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수에게 40%, 지우에게 30%입니다. 회장님이 대답하셨어요. 현수를 더 많이 준 이유는 정당한 상속자이기 때문이고 지우에게도 아들로서 받을 몫을 준 것입니다. 김지우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자신도 상속에서 배제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지후야, 내가 서정은 씨를 의심한 건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 서로 이해하고 지내길 바란다. 김지우가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서정은 씨,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괜찮아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잖아요. 회장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제 현수만 찾으면 되겠네요. 회장님이 아쉬운 듯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형 연락처 알아요. 김지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가끔 연락하거든요. 정말인가? 네, 연락해 볼까요? 회장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모든 오해가 풀렸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회장님과 저 사이의 관계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사랑과 가족애가 섞인 특별한 관계였던 거죠. 김지후도 변했어요. 저를 경계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가족처럼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편지의 내용을 읽고 나서 모든 걸 이해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더 보낸 후 회장님은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시 비서직을 맡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회장님은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디려 하지 않으시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게 되었거든요. 김지후의 연락으로 강현수도 캐나다에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강현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회장님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정은 씨, 고맙습니다. 어느 날 강현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인간적이 되신 것 같아요. 회장님이 원래 그런 분이셨을 거예요. 다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죠. 회장님은 매주 수요일마다 여전히 저를 3층 미나의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어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정은 씨, 제가 얼마나 남은 시간이 있을까요? 어느 수요일 밤 회장님이 갑자기 물으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이도 나이고 심장 발작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래도 준비는 해야죠. 현수와 지우에게 물려줄 것들, 그리고 당신에게 남겨줄 것들. 저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부담스러웠어요. 유산을 받는다는 게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회장님은 건강해 보이셨지만 가끔씩 피곤해 하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시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시작될 무렵 회장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감기처럼 시작된 증상이 폐렴으로 발전했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가 말했지만 회장님은 거절하셨어요. 집에 있고 싶소. 병원은 싫어요. 강현수와 김지우가 설득했지만 회장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집에서 간병인과 함께 지내시기로 했어요. 저도 가능한 한 자주 저택에 갔습니다. 회장님이 점점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지만 곁에 있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정은 씨,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마지막이라니.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제가 많이 약해졌잖아요. 정말로 회장님은 많이 야위셨어요. 예전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층 미나 방에서 하룻밤만 더 함께 있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미나의 방에서 회장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평소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젊은 시절 이야기, 은주와의 추억, 미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현수와 지우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마음까지. 정은 씨, 정말 고마웠어요. 새벽 무렵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마웠어요, 회장님.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회장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으시고 정말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회장님이 도우셨던 분들,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유언장이 공개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저에게 30%의 재산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유산을 거절했습니다. 강현수와 김지후, 그리고 변호사까지 모두 놀랐어요. 왜 거절하시는 거예요? 강현수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는 느낌,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거였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인데 일부만 받겠어요. 제가 정말 필요한 만큼만요. 결국 저는 전체 유산의 3% 정도만 받았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었어요. 나머지는 강현수와 김지우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지센터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센터장으로 승진해서 말이죠. 회장님이 남기신 재단을 더 잘 운영하고 싶었거든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회장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왜 그렇게 많은 유산을 포기했는지.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해요. 회장님이요?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제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밤은 회장님 침대 옆 의자에서 시작되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저택에 갑니다. 강현수와 김지우가 함께 살고 있어요. 형제가 된 기분으로 말이죠. 3층 미나의 방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회장님이 생각납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회장님의 외로움을 달래드렸던 그 시간들. 처음에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족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였던 것 같아요. 나이 차이도 사회적 지위 차이도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가족이었거든요. 회장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여전히 그분이 그리워요. 특히 외로운 밤이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회장님 덕분에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가끔 제 아이들도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큰 유산을 포기했는지.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주곤 해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이에요. 회장님, 지금은 편히 쉬고 계시겠죠? 은주님과 미나와 함께. 저도 언젠가는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이곳에서 회장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잘 돌보며 살아가겠습니다.